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7억 되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평균보다 많은 자산인데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요, 그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이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한 부부의 현실은 그 착각이 얼마나 잔혹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겉으로 보면 7억대 자산이면 아주 괜찮아 보이죠.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야, 너희 노후는 걱정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부가 은퇴하고서 불과 1년 만에 알게 된 건 이 자산이 충분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긴 장맛비 앞에서 무력하게 꺼져가는 양초 같은 불씨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드리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린 노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매달 통장 잔고가 말해줬어요. 오늘은 그 잔혹한 현실 이야기부터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노후 계산의 함정까지 당신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 이야기를 구어체로 길게 풀어드릴게요. 은퇴의 시작은 늘 설렘보다 안도감이 먼저 옵니다. 드디어 출근 안 해도 된다. 우리도 드디어 자유다. 이런 감정이 몰려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통장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7억이면 웬만한 사람들보단 많지. 우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은퇴는 몇 억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잔인한 계산을 요구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 비용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는 속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달려들면 그동안 쌓아놨던 7억, 8억, 심지어 10억도 순식간에 삶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이 부부도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평균보다 많은 자산을 가진 부부니까 괜찮겠지.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1년 차가 끝난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돈으로는 노후가 길게 못 가겠구나. 진짜 큰일 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부부의 현실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건 고정 지출의 폭력성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절대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고정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병원비, 관리비, 식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갑자기 생기는 경조사비. 한 달에 23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던 생활비가 실제로는 320만 원이었고, 그래서 부부는 매년 4천만 원씩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7억대 자산이면 이 돈이 18년 정도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물가 상승이 없는 세상에서만 가능한 계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가는 오르고 비용은 늘고 자산은 줄어들고 통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수무책이 돼갑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부부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노후가 너무 길다. 돈이 버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7억대 자산 은퇴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이 은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내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내가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 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자산은 숫자예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안심을 줍니다. 하지만 지출은 습관과 구조입니다. 한번 굳어진 구조적 지출은 은퇴했다고 해서 갑자기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더 쓰게 됩니다. 이걸 못 줄여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 부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린 허리띠 졸라매면 되지. 근데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그 수준까지 삶을 낮출 마음적 준비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생활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에너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은퇴 후 더 큰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퇴자의 삶이 생각보다 더 비싸고 지출이 줄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 사례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모두 실제 은퇴자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병원비 폭탄을 맞은 60대 부부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평상시엔 건강했어요. 큰 병도 없었고요. 그래서 의료비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해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남편이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아내가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병원비가 한 달에 3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만 다녀오면 돈이 훅 빠져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원비가 무서워져요. 이게 은퇴 후 의료비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고정비를 줄이려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된 분입니다. 자동차를 팔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 했는데 막상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야 하고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택시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하루 택시비가 2만 원이 넘어가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자동차를 다시 사게 됐어요. 이분이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차를 줄였는데 이동비는 더 많이 나왔어요. 은퇴 후엔 절약이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부부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여행을 계획했다가 그 여행이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시작점이 된 경우예요. 여행은 당연히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정비가 높아진 상태에서 여행비까지 얹어지면 지출 구조가 바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해외여행 한번 가면 300만 원, 400만 원은 기본이죠. 이 은퇴 부부는 1년에 2번 여행을 다녀오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7억 자산이 6억 4천으로 떨어진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우리 이렇게 쓰면 10년도 못 버티겠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라고 했죠.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은퇴 후 현실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아니라 예상했던 거의 모든 지출이 실제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이런 계산이에요. 내가 가진 자산이 아니라 내가 은퇴하고 맞닥뜨리게 될 지출의 위력을 정확히 아는 것. 지출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올라갑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고정비는 줄지 않고 예상 밖의 일이 생기고 부모님과 자녀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걸 감안하면 7억대 자산은 안정이 아니라 조심해야 겨우 버티는 수준의 자산이 됩니다. 부부도 결국 은퇴 1년 차가 끝나고 난 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 말 정말 슬픈 말이죠. 평생 일하고 은퇴한 사람이 다시 일해야 한다는 현실. 하지만 이게 지금 한국, 그리고 많은 한인 은퇴자들의 현실입니다. 자산이 충분해 보여도 지출 구조가 노후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은퇴는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티게 만드는 구조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절약이 아니라 잘못된 지출을 만들지 않는 습관, 예상 비용을 현실 비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태도,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정확히 아는 눈에서 나옵니다. 7억대 자산이면 충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적인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만 바로 잡으면 지금 가진 자산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이 부부가 7억대 자산으로 은퇴한 뒤 정확히 어떤 순간부터 공포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더 깊게 풀어드릴게요. 부부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건 은퇴한 지 딱 6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엔 잘 견디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28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330만 원, 350만 원, 많으면 380만 원까지 나가는 달도 생겼습니다. 이때 아내가 통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노후는 없었던 거야. 왜 이렇게 지출이 늘어났을까요? 사치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 안 쓰려고 해도 쓰게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기요금이 조금씩 오르고 관리비가 갑자기 10만 원씩 더 오르고 부모님 병원 모셔다 드리느라 택시 비용이 늘어나고 멀리 떨어진 손주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용돈이 나가고 몸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매달 7만 원, 8만 원이 드는 겁니다. 부부가 말하길 생활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이가 바뀌면서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뼈 때립니다. 생활비는 내가 줄인다고 해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포는 1년 차에 터졌습니다.
남편이 혈압 문제로 응급실에 한번 다녀온 뒤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했는데 병원비가 월 7만 원, 15만 원, 25만 원으로 훅 늘었어요. 아내도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 의료비가 40만 원이 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의료비는 절대 줄지 않아요. 한번 올라가면 그게 기준 비용이 됩니다. 부부는 이때부터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7억 2천이던 자산이 어느새 6억 7천, 6억 5천이 되더니 심지어 투자한 일부 자산이 떨어지면서 6억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노후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난 그냥 천천히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이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이거예요.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를 판단한다는 것. 하지만 노후는 금액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이 부부도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자동차를 작은 모델로 바꾸고 취미 비용도 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줄여도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비가 워낙 높으니까요. 관리는 생활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있었어요.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7억대 자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부부의 경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꼭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은퇴는 자산이 아니라 구조고, 안정은 금액이 아니라 속도고, 준비는 절약이 아니라 현실적 지출을 인정하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한 달 생활비가 뭐 얼마나 든다고 어떻게 한 달도 못 버텨요. 근데요, 이게 진짜입니다. 은퇴하고 월급이 끊기고 통장에 몇백만 원 남아있던 게 눈앞에서 순식간에 줄어드는 걸 보면 사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돈이 사라지는 속도와 내가 벌어올 수 있는 속도의 차이가 노후에는 너무나 잔혹하게 벌어지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 부족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한 달 생활비 때문에 인생 전체가 뒤집히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나 준비가 조금만 모자라도 찾아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예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은퇴하고 한 달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무너진 분들의 현실 사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 생존 전략들입니다.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지금 듣는 게 나중에 훨씬 덜 아픈 길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은퇴 후 한 달의 무게. 은퇴하기 전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뭐 한 달 생활비쯤이야. 아껴 쓰면 되지. 게다가 연금도 조금은 들어오는데.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월급 없이 보내는 첫 달. 진짜 충격이 시작되는 건 그때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정비부터 사람을 덮칩니다. 집세나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보험료, 약값, 자녀 결혼이나 손주 돌잔치 같은 경조사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 하나만 생겨도 한 달 예산이 바로 복잡해져요. 특히 무서운 건 외로움과 불안이 소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사소하게 쓰는 돈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통장을 바닥내요.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면 아, 이게 이렇게 빨리 사라진다고? 하는 절망이 와요. 이게 바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한 달도 못 버티는 이유입니다. 돈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온 생활 방식이 무너지는 순간이니까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사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례 하나. 통장에 2천 남았는데 한 달 만에 1,200이 사라졌어요. 이분은 67세 남성분. 회사 생활 오래 하셨고 은퇴 후 2천 정도 남겨두고 시작하셨어요. 연금은 월 95만 원. 2달은 넉넉히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잔액이 800만 원. 가장 많이 나간 게 뭐였냐면요. 관리비, 난방비, 음식값, 병원비. 그리고 손주 용돈 조금 드린 거. 뭐든 아끼면서 쓴다고 써도 이미 120만이 훌쩍 넘었고 갑자기 골다공증 약이 필요해져서 진료비가 추가로 들어갔죠.
이분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살아있는 게 돈이구나. 이거 떨어지면 나는 그냥 끝이구나. 한 달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동안 그래도 적당히 버티겠지 하던 그 마음이요. 사례 둘. 미국 살다 한국 왔는데 한 달 생활비가 더 올라갔어요. LA에서 사시던 한인 1세대 부부입니다. 한국 가면 집값도 싸고 생활비도 싸겠지, 이 기대를 10년 동안 품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현실은 완전 반대였어요. 하숙비, 교통비, 병원비, 외식비, 경조사비, 카페 한 번 가는 비용까지. 미국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특히 두 분이 하시던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집에만 있어도 돈이 나가더라. 그리고 은퇴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많이 나가게 돼요. 시간이 많아져서요. 그러다 보니 카페 한 번, 약국 한 번, 작은 미용실 한 번 이런 지출이 한 달에 엄청나게 쌓여요. 이 부부는 첫 달 지출이 270만 원이었어요. 예상보다 거의 100만 원 이상이 초과된 거죠. 그리고 이 한 달로 인해 한국 귀국을 완전히 재고하게 됐습니다. 사례 셋. 은퇴하면 돈 덜 쓸 줄 알았는데 저축할 때보다 더 나가요. 이분은 62세 여성분. 평생 절약형으로 사셨고 나 은퇴하면 돈 더 적게 쓸 거야가 인생 모토였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까 돈을 덜 쓰는 게 아니라 더 쓰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직장 나갈 때는 하루 종일 일하니까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은퇴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요. 사람을 만나도 돈이 들고 혼자 있어도 소비를 하게 되고 외식이나 소소한 취미도 생각보다 비싸요. 게다가 체력이 약해지면 병원 지출은 더 늘죠. 이분도 첫 달에 병원만 45만 원 나갔어요. 첫 달 생활비가 230만 원. 자기 예상보다 거의 2배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고통이더라. 돈 쓸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은퇴 후 한 달을 못 버티는 진짜 이유. 한 달이 길어서가 아니에요. 한 달이 무서운 이유는 나의 소비 습관, 건강,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 이 모든 게 돈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월급을 기대하며 살았죠. 그래, 이번 달 좀 많이 써도 다음 달 되면 채워지겠지.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이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위기감이 오고 소비가 더 붙어요. 그리고 그 소비들이 결국 한 달도 못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건 평생 생활비가 아니라 은퇴 후 첫 3개월이에요. 여기서 망가지는 사람이 많고 여기서 마음이 꺾여요. 첫 3개월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현실에 적응이 되고 지출 패턴을 조정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후에 한 달을 버티려면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 생활비의 1.5배를 예상 지출로 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예상대로 안 써요. 특히 은퇴 직후에는 충격적일 만큼 많이 써요. 둘째, 고정비부터 줄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 고정비예요. 집비용, 보험, 통신비, 차 유지비. 이거 못 줄이면 한 달을 절대 못 버텨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돈 안 드는 형태로 재편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만남, 공원 산책, 외식집에서 차 마시기. 이런 전환을 해놓지 않으면 정말로 지출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후 첫 달을 넘기면 사람이 살아나지만 첫 달을 넘기지 못하면 마음도 돈도 계획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은퇴하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이걸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은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돈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준비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이 앞으로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방금까지는 은퇴 후 첫 달이 왜 그렇게 무섭고 왜 많은 분들이 그 한 달도 못 버티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은퇴하고 난 뒤 무너지는 분들의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놀랍게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사라지는 방식을 미리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퇴 후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월급 없이 한 달 살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소비 패턴이 그대로이고 마음의 불안이 소비를 밀어붙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지출하고 결국 첫 달부터 계획이 깨져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 첫 달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돈 줄이기가 아니라 생활 구조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 구조만 바꿔놓으면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도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처럼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지는 건 지출 증가와 직결돼요.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료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공원 걷기, 작은 스트레칭, 지역 도서관 들르기, 근처 마트 둘러보기 정도로 하루를 채우면 돈을 거의 쓰지 않고도 하루가 지나가요. 이걸 바꿨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규칙이 생기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그 마음의 안정이 불안 소비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대치를 낮추는 훈련이에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출이 뭔지 아세요? 자녀와 가족 관련 지출이에요. 손주 용돈, 경조사, 작은 선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쓰다 보면 한 달에 4,080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요. 하지만 이건 결국 내 노후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고 아무도 그걸 대신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첫 3개월만큼은 정말로 모든 관계 소비를 리셋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덜 주고, 조금 덜 가고, 조금 덜 쓰는 이 과정이 노후의 생존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는 혼자 준비해야 하지만 혼자 살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돈 안 드는 공동체가 있는지, 같이 운동할 사람들이 있는지, 같은 동네에서 소소하게 커피 한 잔 대신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관계들이 노후의 지출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돈보다 사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노후에는 사람 때문에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은퇴 후 한 달을 버티는 힘은 돈이 아니라 구조, 관계, 루틴에서 나와요. 이 세 가지를 바꿔놓으면 생활비가 얼마나 있든 버틸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노후가 안정되기 시작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 나도 그 한 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 불안이 드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불안이 지금부터의 준비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루틴을 바꾸고 소비 구조를 바꾸고 관계 방식을 바꾸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안정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포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준비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다시 안정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통장을 열었는데 거기 있어야 할 숫자들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에이 설마 싶은데 다시 봐도 똑같아요.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봐도 그 자리는 공백처럼 텅 비어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버티고 버티다 퇴직한 한 사람의 퇴직 1년 차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퇴사할 때는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1년은 버틸 돈이 있지 않을까. 퇴직금이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힘들겠어. 좀 쉬고 방향 정하면 되겠지. 근데 진짜 공포는요, 1년이 지나기 전에 찾아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상이라고 알고 살았던 수많은 고정 지출들, 그게 어떤 속도로 우리의 계좌를 파먹는지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누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중소기업 퇴직자분들의 현실이 왜 이렇게 잔혹한지, 그리고 1년 만에 계좌 잔고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듣고 나면 은퇴 준비라는 게 왜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건지, 왜 다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섣부른 퇴사가 노후를 절단내는지 아마 몸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퇴직 첫 달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갑자기 자유가 생기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해보려고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바로 그 첫 달이 함정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모은 퇴직금이라는 건 소비해도 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당첨금처럼 느껴지거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현실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은 사라지고 나가는 날만 꾸준히 찾아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았나 싶을 만큼 관리비, 식비, 보험료, 경조사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핸드폰 요금.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건 우리는 그 지출들이 나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퇴직 후 1년 차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이 시기부터는 그냥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꺾여버린다는 것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1년 안에 다시 취업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중소기업 출신이 쉰 이후 다시 취업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연봉도 줄고 일도 힘들어지고 건강도 버티지 못하고요. 이건 실제 사례들과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히 느껴져요. 여기 퇴직 1년 차 장고의 공포를 실제로 겪은 세 분의 사례가 있어요. 아마 들으시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55세의 중소기업을 퇴직한 어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퇴직금을 딱 1억 정도 받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쉬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2달 정도 지나니 갑자기 통장 잔고에서 매달 비슷한 금액이 쭉쭉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 나가는지보다 얼마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건 예전과 똑같으니 첫 6개월 만에 1,000만 원 넘게 사라졌다고 해요.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사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기분이었대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대로 가면 5년은커녕 2년도 못 버티겠구나. 그리고 퇴직 1년 차에 결국 경비직을 구했는데 월급이 180 정도라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는 여전히 쌓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소소하게라도 장사를 해보겠다고 나섰던 B씨입니다. 이분은 편의점 창업을 고려했지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지인 소개로 소규모 유통 판매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에서 일부를 사용했고 재고를 맞추는데 또 돈이 들었고 홍보를 하는데도 생각보다 돈이 들어갔어요. 문제는 매출이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퇴직하고 1년 만에 B씨의 통장은 오히려 퇴직 초보다 더 얇아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뛰어들었는데 이제 보니 조급함이 내 노후를 더 위험하게 만든 것 같다. 사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패턴이에요. 퇴직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덜컥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준비 안 된 창업은 퇴직금으로 버티다가 퇴직금을 태우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세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C씨 이야기예요. 이분의 경우 건강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무릎이 약해지고 퇴직하자마자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됐죠. 퇴직금이 있었지만 의료비와 약값이 꾸준히 들어가면서 한 달에 70에서 80 정도 고정으로 빠져나갔대요. 식비나 교통비, 관리비까지 더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출이 금방 쌓여버렸죠. 결국 퇴직 1년 차 즈음에 통장을 보니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공포가 확 밀려왔고 가장 무서웠던 건 건강이 더 나빠져서 일을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건강비 지출이 늘어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중소기업 출신은 대부분 의료비 지원도 거의 없죠. 그러니 잔고는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 세 사례를 보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퇴직 이후 1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니까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가고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건강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이 모든 게 조용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위험 신호가 경고처럼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결국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분들이 왜 은퇴 후 삶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지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월급이 끊기면 이미 고착된 지출 구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예금은 구조적으로 버티기 위한 돈이 아니라 한시적 완충제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 완충제가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퇴직 1년 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다면 제발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절대 쓰면 안 되는 생존 자금이고 고정 지출은 반드시 줄여야 하고 재취업 가능성은 기대보다 훨씬 낮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빨리 받아들일수록 노후가 무너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 하나만 드릴게요. 퇴직하고 나서 뭐라도 해보자는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해서 뭐라도 붙잡고 싶지만 이 조급함이 사람을 더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한 번만 더 호흡을 깊게 하시고 한 번만 더 냉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보시고 지금 가진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건강이 흔들리면 어떤 상황이 올지, 그리고 재취업이 안 된다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진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셔야 합니다. 퇴직 1년 차의 공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어떤 분은 대비해서 버티고 어떤 분은 대비하지 못해 무너집니다. 결국 여러분의 노후는 퇴직 직후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퇴직 1년 차의 잔고가 무너지는 게 왜 이렇게 위험한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멘탈까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보다 자신감이 먼저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정도면 다시 일 구할 수 있지, 경험도 많고 건강도 아직 괜찮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막상 현장을 나가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많고 기업들은 비용 절감하려고 하고 나이든 지원자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재취업마저 막히는 순간 사람 마음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지? 생각이 점점 어두워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투자든 창업이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뭐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조급함이 노후를 더 망가뜨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퇴직 후 1년 차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잔혹한 현실은 인간관계의 변화예요. 회사 그만두고 나면 연락 오는 사람이 뚝 끊기고 경조사는 계속 부담스럽고 모임에 가도 괜히 위축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같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을 강화시키면서 더 큰 불안과 우울을 불러옵니다. 거기에 지갑까지 얇아지고 있으니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이 동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퇴직 1년 차에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돈의 고갈과 심리의 붕괴. 둘 중 하나만 와도 힘든데 현실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져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퇴직 후 1년 차의 계좌 잔고가 바닥나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시기를 넘기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진짜 위기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제 끝이다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고가 좁아지고 선택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이 시기를 버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현실을 인정합니다. 지출을 확 줄이고 그동안 당연하게 쓰던 비용들을 대폭 조정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함을 경계해요.
조급함이 오면 멈추고 숨을 고르고 현실을 다시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딱 하나만 더 이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퇴직 1년 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공포의 시기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나머지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없어도 재취업이 힘들어도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퇴직한 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년 뒤 찾아온 공포. 퇴직하자마자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부터가 내 시간이지. 근데요,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한 바로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365를 향해 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안 했던 공포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요. 참 이상하죠. 퇴직한 날은 분명 평생 꿈꿔온 자유의 시작이었는데 딱 1년 지나면 꼭 이럴 줄 알았으면 퇴직 안 했을걸.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고요? 은퇴의 진짜 위험은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모르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저도 은퇴자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은퇴 후 첫 해에 벌어지는 이 공포를 몰라서가 아니라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첫 해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첫 해는 돈이 가장 많이 나갈 때이면서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거든요. 몸도 마음도 아직 은퇴자 모두에 적응이 안 돼 있어서 감정적인 소비, 불안한 지출, 예상 못한 생활비가 폭발하듯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왜 퇴직한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가? 그리고 왜 1년 뒤에 대부분의 은퇴자가 공포에 휩싸이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은퇴자들이 실제로 겪은 현실적인 사례 3가지와 함께 구어체로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혹시 은퇴를 막 준비 중이라면 그리고 이미 은퇴를 했더라도 아직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진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퇴직하고 첫 해가 가장 위험한 이유를 딱 하나로 말하면 돈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와서 지출이 균형을 이루잖아요. 근데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는 날보다 돈이 나가는 날이 더 많아요. 한마디로 삶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요. 특히 은퇴 첫 해에는 그동안 미뤄둔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장기 미뤄둔 건강검진, 집 수리, 여행, 차량 교체, 자녀 지원. 이 비용들이 한꺼번에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은퇴 첫 해에는 적응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하면서 받던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이 끊기니까 스트레스가 오히려 많아져요. 그 스트레스를 달래는 게 또 돈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새로운 취미 시작하고 집 꾸미고. 근데 이런 지출은 대부분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은퇴자들이 첫 해에만 지출이 평소의 1.5배에서 2배까지 뛰어버리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사고 친 게 아니라 생활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찾아와요. 통장을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 벌써 이렇게 줄었어? 그 다음 달. 이 정도 속도면 10년 못 버티겠는데. 그리고 1년 딱 지나면.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실제 사례 3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느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퇴직한 남성분 이야기예요. 퇴직할 때 4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월 생활비는 2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은퇴 첫 해의 생활비가 얼마가 나갔을까요? 무려 4,300만 원이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미뤄둔 치과 치료 800만 원, 노후한 집 도배장판 비용 600만 원, 차량 수리비 300만 원, 게다가 아내분과 둘이서 은퇴 기념 여행이라고. 동남아 2주 다녀오면서 500만 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이런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커피 마시고 밥 사 먹고 기분 전환한다고 쇼핑하고. 그게 한 달에 3,040만 원씩 더 나가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12개월 쌓이면 36만 480만 원이란 거예요. 단순히 여유롭게 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뒤 통장 잔액을 보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이 속도로는 못 버티겠구나. 두 번째 사례는 58세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은퇴하면 건강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요가 등록, 필라테스 등록, 수영 등록, 운동비만 한 달에 40만 원.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건강염려증이 왔다는 거예요. 출근을 안 하니까 몸의 작은 변화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검사를 자주 받기 시작해요. CT, MRI, 각종 피검사. 1년 동안 건강검진에 쓴 돈만 250만 원이 넘었어요. 거기에 영양제, 병원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1년 동안 건강 관련 지출만 500만 원이 넘었어요. 퇴직 전에 예상한 지출보다 2배는 더 나간 거죠. 이분이 가장 크게 한 말이 이거예요. 일할 때는 아프면 참고 지나갔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자꾸 걱정돼서 병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비용이 진짜 무서워요. 세 번째 사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65세 부부 이야기인데 퇴직 후 바로 여행 다니고 즐기자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기 국내 여행, 해외 여행. 1년 동안 여행만 1,000만 원 가까이 썼어요. 근데 문제는 여행비가 아니라 그 후유증이에요. 놀다 보면 평상시에 신경 쓰던 비용 관리가 느슨해집니다. 외식이 늘고 커피값 늘고 기념품 사게 되고 운동도 귀찮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비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 후유증으로 실제 생활비가 더 늘어나요. 결국 이 부부는 1년 동안 예상보다 1,800만 원 이상 더 지출했고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가볍게 살았구나. 이대로면 10년 안에 돈이 바닥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자들이 다 돈을 펑펑 써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지출이었다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지출이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하지만 무섭게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은퇴 첫 해에 돈이 빨리 준다는 건 절대 관리 못해서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환경 자체가 심리, 건강, 소비 패턴 자체를 통째로 뒤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퇴 첫 해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 첫 해의 소비 패턴이 그 사람의 10년 뒤 삶을 결정해 버리니까요. 처음 1년을 잘 버티면 그 다음은 훨씬 수월해요. 근데 1년을 놓치면 그 다음은 통제하기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첫 해를 구조화시키는 것. 즉 은퇴 첫 해에는 지출을 무조건 구조화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생활비가 제멋대로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월 평균 지출을 3개월 단위로 체크하고 큰 지출은 일시불이 아니라 연간 계획으로 묶어야 해요. 치과, 수리비, 건강지출, 여행. 이걸 한꺼번에 하냐, 나눠서 하냐에 따라 1년 지출이 억 단위로 차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일상의 리듬을 먼저 만드는 것. 사람이 심심하면 돈을 씁니다. 하루가 길수록 소비는 폭발합니다. 루틴이 잡혀 있어야 돈이 덜 나가요. 운동, 산책, 독서, 봉사, 취미. 이런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하루를 잘 채운 사람은 지출도 줄어들고 심리도 안정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은퇴는 은퇴가 아니다. 재설계다. 은퇴 첫 해는 재설계의 시간이에요. 이때 불안하고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그걸 인정하고 조금씩 조절하면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퇴직한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은 분명 시작됩니다. 근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카운트다운은 멈출 수도 있고 심지어 반대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시작점인 은퇴 첫 해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은퇴 첫 해의 카운트다운을 멈추는 방법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한 번 막히세요.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은퇴한 분들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특히 마음이 불안하고 통장을 볼 때마다 식은땀이 나는 분들이라면 지금 드릴 이야기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은퇴 첫 해에는 지출 점검 주기를 반드시 짧게 가져가셔야 해요. 직장 다닐 땐 월급 들어오니까 한 달 단위로 비용을 봐도 괜찮았죠. 근데 은퇴하면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출만 계속 나가요. 이걸 한 달 단위로 점검하면 이미 늦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만 초과해도 1년이면 2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은퇴 첫 해만큼은 최소 2주에 한 번씩 가능하면 매주 지출을 체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귀찮을 것 같지만 은퇴한 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 중 딱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절약하려고 노력하면 돈이 덜 나가겠지. 이게 은퇴자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아요. 절약은 돈을 아끼는 행동이라기보다 불안을 억누르는 행동에 가까워요. 근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 확 터지면서 오히려 더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절약하려고 애쓰기보다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마트 갈 때 리스트 없으면 34만 원은 그냥 더 나가요.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예요. 그러니 환경을 통제하는 게 지출을 줄이는 진짜 비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정 루틴 만들기예요. 제가 은퇴자들 생활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의 목적이 없으면 소비가 확 올라갑니다. 왜냐면 사람은 심심하면 그리고 허전하면 카페에 가고 백화점에 가고 여행 사이트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감정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면 절약을 하지 말고 채워야 할 시간을 루틴으로 잡아두세요. 아침 산책, 운동, 독서, 취미 연습 이런 게 하루 일정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요.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요. 특히 퇴직 직후에는 이런 루틴이 평생의 지출 패턴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후의 불안은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모르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돈은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가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제멋대로 흘러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관리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은퇴 첫 해의 카운트다운을 멈추려면 지출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과 소비의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 리듬이 잡히면 그 다음은 훨씬 편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해부터는 지출도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불안함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아무 전략 없이 이 첫 해를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재정의 카운트다운을 재설정하면 됩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게 젊어지는 거다. 몸 쓰고 사람 만나야 늙지 않는다. 일은 건강이다. 근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일손을 못 놨던 게 내 노후를 망가뜨린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말, 솔직히 저도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은 수많은 조언과 상식, 은퇴해도 일해야 한다, 쉬면 늙는다, 노년엔 일자리가 생명줄이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분의 삶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일손을 놓지 못한 70대가 마주한 말로가 왜 우리 은퇴자들 혹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현실인지 진짜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사례까지 담아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은퇴하고 제일 처음 찾아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허무함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여유도 아니에요. 바로 불안감이에요.
나 이거 정말 쉬어도 되는 걸까? 돈은 충분할까? 내가 아무 일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막상 은퇴해도 일을 아예 끊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불안하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결국 다시 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시 시작한 일이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아니라 조용히 노후를 잠식하는 독약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어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공기업에서 오래 일하시고 60대 초반에 은퇴하셨어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배우자도 계시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은퇴자였죠. 근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일이 너무 놓기 싫었던 거예요. 평생을 일로 살아왔고 직장이 곧 자기 정체성이었던 분이니까 일을 끊는 순간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은퇴하고 2달 동안은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무기력하게 소파에 눕는 날이 반복됐고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지인 소개로 경비 일을 시작하셨죠. 몸 좀 쓰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건강에도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밤 근무에 좁은 방에 서류 정리하고 민원 받고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일이 없으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게 더 무서웠어. 그분의 노후를 무너뜨린 건 경제적 이유보다 정서적 중독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일을 해야만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일을 해야만 사회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일을 해야만 늙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중독이 결국 무릎관절염, 고혈압 악화, 불면증까지 가져왔고, 70대가 됐을 때는 이제는 일도 못하고 쉬는 법도 모르는 몸만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 진짜 많고요. 안타깝지만 일 중독이 노년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은 젊을 때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자리는 대부분 노동 강도가 더 세고 환경은 더 열악하죠. 2번째 사례는 60대 후반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B씨예요. 이분은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는다는 말을 진짜 철석같이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일자리를 찾았고 콜센터부터 배달, 서빙까지 40대보다 더 바쁜 60대를 보내셨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밤샘 근무가 몇 년 반복되니까 수면 주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당뇨와 고혈압이 갑자기 찾아왔고 그걸로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B씨가 한 말이 정말 무서웠어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일을 하면 몸이 무너지고 근데 일 안 하면 더 불안하니까 다시 일하게 되고 이게 지옥인가 싶었어. 이게 노년 노동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안 때문에 중독처럼 계속 하게 되는 것. 몸을 망가뜨리고 삶을 잠식하고 건강을 희생하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3번째 사례는 70대 중반 여성 C씨예요. 남편이 먼저 은퇴하셨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두 분이 함께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남편분이 일을 너무 오래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퇴직 후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셨어요. 배달, 경비, 주차 관리. 근데 체력은 이미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고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이 겹치면서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 그만두고 좀 쉬었다면 지금까지 같이 지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일 때문에 건강을 잃었고 건강 잃으니까 삶도 같이 무너졌어요. 이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일을 멈추지 못한 대가를 가족 전체가 치러야 했던 사례니까요. 노년의 노동이 단순히 힘들다 수준을 넘어 관계, 시간, 건강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쉬는 걸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때문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굶는다. 일하는 사람만 존중받는다. 놀면 죄 짓는 거다. 쉬면 빨리 망가진다.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평균 수명이 83세, 남자는 80대 초반, 여자는 80대 중후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일보다 휴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 채 젊을 때처럼 계속 달리면 결국 노후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70대예요. 몸이 못 버티니까요. 근데 더 슬픈 건 그때가 되면 이미 손 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드릴게요. 은퇴 후에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일이 아니라 쉼을 배우는 일입니다. 쉼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불안해지고, 관계가 갈라지고, 돈도 새어나가요. 쉼을 못 배운 사람은 일을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이 사라진 순간, 정체성, 의미, 일상, 건강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걸 70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손 놓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됩니다. 여러분 노후는요. 열심히 사느라 놓쳤던 쉼을 되찾는 시간이 돼야 해요. 조금 늦게 자도 되고, 조금 느리게 움직여도 되고, 조금 덜 벌어도 돼요. 그게 오히려 오래 삽니다. 오히려 건강합니다. 오히려 삶이 단단해집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가난보다, 고립보다, 병보다 사실은 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노후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몸을 아끼고 돈을 지키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속도를 조금 낮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70대가 말한 건 사실 단순해요. 좀 쉴걸. 이 한마디에 수십 년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노후라는 게 거창하게 준비해야 하는 무슨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미뤄왔던 쉬는 법을 천천히 몸에 다시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요. 근데 쉬는 법이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오래 일하며 살아왔잖아요. 일하는 게 당연하고 일을 해야 가치 있고 일을 해야 인정받고 이런 믿음이 몸에 박혀 있으니까 막상 손을 놓으려고 하면 죄책감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70대 분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미리 안 쉬면 나중엔 아예 쉴 수 없어진다. 이 말이 진짜 무섭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 직후 3년이 노후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3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때 다시 일로 뛰어들어요. 자존감 때문에, 불안 때문에, 혹은 주변 시선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일하고 몸이 무너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왜 그때 좀 쉬지 않았을까? 이건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노년의 체력은 회복이 안 되는 체력이에요. 사흘 쉬면 괜찮아지는 40대 몸이 아니고 일주일 조금 무리하면 한 달을 알아 누워야 하는 게 70대 몸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면 바로 노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영향도 큽니다. 일을 반복하다 보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와 정서적 여유가 사라져요. 일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 없지만 집에 돌아와서 문 닫히면 그 공허함, 그 허무함이 갑자기 몰려오거든요. 이걸 버티지 못해서 일을 다시 잡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1 피로 무기력 불안 또 1 더 피로. 이 루프가 끊이지 않아요. 70대 분들이 말하는 일 중독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배워야 해요. 일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일 없이도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쉬는 연습, 멈추는 연습, 느리게 사는 연습. 이게 노후의 핵심 기술이에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쉬는 건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어서 하는 거더라고. 저는 그 말이 정말 깊이 와 닿았어요.
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만 멈추는 것 같아 불안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초조하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요, 그걸 견디는 사람이 노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은퇴하셨든 혹은 지금 쉬는 중이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몸이 버티는 동안 무리하며 사는 건 노후를 빼앗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쉼을 사치가 아니라 생존 기술로 바꿔야 할 때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익힌 사람이 노후를 덜 두려워하고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는 끝난 거지 뭐. 월 300 받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어느 한 공무원분의 개인사가 아니라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정말 많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난 공무원 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마음 편하게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국민을 위해 헌신했고 퇴직할 때 다들 노후는 걱정 끝났다라고 축하해줬던 분이죠. 본인도 그렇게 믿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그 금액만 보면 누가 봐도 안정적인 노후였으니까요. 근데 은퇴 2달 만에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납니다. 이분의 표현 그대로예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보다 빠져나가는 날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문제는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상했던 노후와 실제 노후의 격차가 너무 컸다는 거였어요. 이분이 은퇴 직후 처음으로 멘탈이 무너진 순간은 우편함에 꽂혀 있던 어떤 고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직장 다닐 땐 신경도 안 쓰던 그 부담이 은퇴하자마자 2배, 3배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소득이라고 해봐야 연금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근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 냉정했습니다. 은퇴하면 소득만 보는 게 아니죠. 재산까지 같이 본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겁니다. 평생 애지중지 모아 산 집이 그 순간부터는 매달 내 연금을 갉아먹는 지출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관리비, 통신비, 경조사, 자식 지원, 손주 선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수고 어디까지가 선택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내 연금을 쓰는 게 아니라 고정 지출들이 먼저 가져가더라고요. 나는 그냥 남은 걸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자존심을 정말 무너뜨립니다. 이분이 가장 크게 흔들린 날은 아들 생일날 외식하러 나갔던 날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씩 웃으면서 오늘은 아빠가 쏠게 했는데 정작 메뉴판 앞에서는 웃지 못했대요. 가격표 하나하나에 눈이 꽂히고 이거 시키면 한 달 생활비가 어떻게 되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멈추질 않더랍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나 이제 자식 앞에서 허세도 못 부리나 봐. 너무 서럽다. 그분의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연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충격이었어요. 예상했던 나와 현실의 내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공무원 연금의 역설이구나 싶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 연금만 믿었던 게 가장 큰 함정이 된 거죠. 이분 말고도 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연금은 분명 있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평생 같지가 않아요. 또 다른 분은 건보료 때문에 한국 떠났습니다. 한국에 살면 연금의 반은 세금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연금보다 체면이 더 무서웠어요. 경조사, 선물, 모임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명확합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의 절대 금액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한 삶과 현실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 자산 구조가 달라졌고 세금 체계가 달라졌고 건보료 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산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때로는 매달 내 지출을 늘리는 칼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 하나만 믿고 사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연금을 중심에 두되 작은 기둥들을 여러 개 세워서 내 노후 전체를 버티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단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집인가요? 연금인가요? 돈인가요? 아니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불안에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연금이 많든 적든 결국 살아남고요. 이걸 못 가진 사람은 연금 300도 지옥으로 느껴집니다. 공포감이 시작되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 300만 원이면 그냥 성공한 노후라고 생각하죠. 주변에서도 부러워합니다. 아휴, 형님은 좋겠어요. 연금만 300이라면서요? 진짜 평생 걱정 끝이네요. 근데 실제 은퇴자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300이요? 들어오기 전에만 300이지 내 손에 남는 건 절반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세상만 변했습니다. 그 변한 세상 속에서 돈이 사라지는 속도는 진짜 지옥 같아요. 오늘 그 변한 세상이 뭔지, 그리고 왜 300 연금이 실제로는 두렵고 불안한 금액이 되는지 아주 현실적인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공감으로 이어지는 서론. 솔직히 말해볼까요? 은퇴를 앞둔 분들 대부분은 연금만 꾸준히 들어오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막상 은퇴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상상한 삶과 실제 삶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꿈꾸던 노후는 이게 아니었는데. 노후는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자꾸 빠져나가는 구조 때문에 힘든 시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은퇴하면 300도 불안하고 400도 불안하고 500도 불안해져요. 왜냐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논리가 너무 낯설고 위협적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 왜 생기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은퇴자 3분의 사례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본격적인 정보성 에세이 외에 300 연금도 지옥이 되는가? 첫 번째, 고통 은퇴와 동시에 폭발하는 보험료. 연금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은퇴한 순간 보험료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 있을 땐 월급의 일부만 떼어가던 건보료가 은퇴하자마자 이렇게 바뀌어요. 소득 재산 보험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계산식이냐면요. 여러분이 평생 애지중지 모아 산 그 아파트 한 채가 은퇴한 순간 지출의 어마어마한 원인이 됩니다. 내 집이 내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매달 건보료가 내 연금을 잠식합니다. 이런 말 실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고통연금 300은 내가 쓰는 돈이 아니라 떠나는 돈. 은퇴자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연금은 들어오면 바로 나가요. 쓸 돈이 남질 않아요. 왜냐면 은퇴 후 나가는 지출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재산세, 자동차세, 관리비, 통신비, 기름값, 경조사비, 부모님 용돈, 자녀 지원비, 손주 용돈, 치료비 약값, 이런 것들이요. 직장 다닐 때는 이런 고정 지출을 월급의 틈에서 자연스럽게 감당했는데 연금 300 체계에서는 그냥 직격탄이 됩니다. 세 번째, 고통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연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체성이 무너지는 느낌. 이분들 대부분 30년 넘게 나라 위에 일했고 자부심 가득한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면 내가 가족 앞에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가장으로서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300인데도 불안하다. 이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예요.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모두 실제 상담에서 들었던 내용이고 공무원 은퇴자분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경험입니다. 사례 하나. 연금이 300인데요. 건보료랑 세금이랑 이거저거 나가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100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루 10,000원도 마음 편하게 못 쓰겠어요. 이분은 연금 300이면 부럽다. 이런 얘기 수십 번 들었대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다 먼저 가져가요.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지 아세요? 연금이 있는데도 내 돈이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례 2. 집 때문에 미칩니다. 내 재산이 내 지출의 원인이 돼요. 내 집이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지. 이분은 은퇴하고 알게 되었대요. 직장 다닐 땐 무조건 내 집이 안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도 올라가고 각종 세금도 높아지고 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집 없는 사람이 부럽다는 말 진짜 제가 직접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례 3. 외식이 제일 힘들어요. 과거에는 아빠가 다 사줄게 했는데 지금은 메뉴판 보는 게 무서워요. 이게 제일 서럽습니다. 이분의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이 너무 낯설어요. 은퇴하고 나니 내가 작아진 느낌이에요. 결론 공무원 연금 300의 역설. 결국 300은 많은 듯 보이지만 노후라는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빨리 흔들립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서만도 아니에요. 세금이 많아서만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300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 기대와 300으로는 버티기 힘든 현실의 충격적인 차이. 이게 은퇴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연금 300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요, 돈이 들어오는 문제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더 정확히 이해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후의 적은 부족한 연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던 노후와 현실의 격차입니다. 그걸 정확히 인정하고 지출 구조를 다시 짜고 세금과 보험료를 계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소득 기둥을 세우면 공포는 사라지고 노후는 다시 안정됩니다. 63세 은퇴자가 경고합니다. 쉬는 법 못 배우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이다. 쉬는 건 게으른 거다. 평생 그렇게 믿고 뛰다가 은퇴하신 분들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건요. 돈 부족이나 건강 문제보다 쉬는 법을 몰라서 무너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건 딱 이거예요.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이 멈추질 못하는 거죠. 은퇴를 했는데도 마음은 출근 중이고 일할 때 들었던 긴장감이 온몸에서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노후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63세 은퇴자가 남긴 말을 바탕으로 쉬는 법을 못 배우면 노후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편하게 그렇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으로 상상하시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생각보다 훨씬 혼란스럽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시간이 있어도 허무하고 갑자기 인생의 중심이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이 몰려오죠. 특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일수록 이 충격은 더 큽니다. 평생 누가 쉬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63세 은퇴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진이 빠지고 쉬고 있는데도 제가 불량품이 된 것 같았어요.
이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은퇴 후 우울의 가장 큰 원인이 돈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상실의 핵심이 바로 쉬는 법을 모르고 살아온 삶이에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고, 쉬는 건 놀고 먹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쉬어야 정상인데, 쉬는 게 너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고 허전하고, 마치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면 진짜 노후가 무너집니다. 불안이 쌓이고, 우울이 오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고, 결국 건강관계 재정까지 줄줄이 흔들립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예요. 쉬지 못하면 마음이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자 분들이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가져와서 어떻게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삶이 노후를 흔드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례부터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떤 62세 분이 은퇴하시고 3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새벽마다 벌떡 깨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마치 지각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머리는 은퇴했고 몸은 은퇴했는데 마음은 아직 퇴근을 못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쉬는 법을 모르는 삶이 은퇴 후에 만드는 공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시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나를 기다리는 일이 없으니 마치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일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게 안 되면 우울불면자 증불안이 몰려옵니다. 세 번째는 관계 단절입니다. 평생 일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지내셨던 분들은 갑자기 혼자가 되면 그 공허감을 감당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괜히 배우자에게 화내고 조금만 일상이 흐트러져도 예민해지고 자신이 사소해진 것 같아 불안해하는 거죠. 나는 이제 누구랑도 연결돼 있지 않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순간 노후는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노후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원래 쉬는 법을 배우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63세 은퇴자분도 그러셨어요. 쉬는 걸 배우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이 정말 깊습니다. 쉬는 건 사치가 아니라 회복이고 생존이에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불리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찾는 것도 아니라 평생 달려온 몸과 마음을 멈추고 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왜 필요하냐면요. 첫째로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평생 쌓아왔던 긴장감이 하나씩 풀리고 몸이 비로소 괜찮다,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안정이 찾아오는 첫 단계예요. 둘째로 생각이 맑아집니다. 바쁠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평생 중요한 걸 놓치고 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쉬기 시작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지고 마음속에 묻혀있던 감정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 쉬는 법을 배우면 자기 자신을 다시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앞으로 남은 2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실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3세 회사원 출신 은퇴자 분 이야기예요. 정말 바쁜 삶을 살았고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평생 회사가 인생의 중심이었던 분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멘붕이 오더래요. 새벽에 눈 뜨면 출근해야 할 것 같고 쉬고 있어도 자책감이 들어 몸이 근질근질하고 도저히 편하게 앉아있질 못하는 거죠. 그분은 결국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쉬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10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하루를 천천히 보내는 게 익숙해졌고 2달 지나니까 삶이 훨씬 편안해졌대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이거예요. 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근데 쉬고 나니까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0대 중반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분은 회사에서 고위직까지 갖고 늘 바쁘고 책임감 강하고 성과 중심으로 살았던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무너졌대요.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고 멍하니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부부 사이가 엄청 힘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이분도 쉬는 법을 모르는 거였어요. 쉬면 불안하고 멈추면 죄책감이 들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부부는 결국 작은 산책부터 시작해서 함께 점심을 챙겨 먹는 루틴을 만들면서 삶이 서서히 안정됐다고 합니다. 천천히 사는 게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게 저희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됐어요. 세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일할 땐 매일 긴장 상태였고 한국 와서도 그 긴장감을 내려놓질 못해서 퇴직한 지 1년 내내 불안 증세가 계속됐대요. 그러다 병원에서 과로성 불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분이 진짜 달라진 건 하루 30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연습하면서부터였어요. 그 시간이 처음엔 고문 같았는데 몇 주 지나자 몸도 편안해지고 머릿속도 맑아지고 나중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쉬는 게 사치가 아니라 약이더라고요. 이 말이 딱 핵심입니다. 여러분, 쉬는 법을 모르면 노후는 진짜 무너집니다. 하지만 쉬는 법을 알면 노후는 반대로 단단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편안해지고 시간이 많아도 불안하지 않고 나이 들어도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63세 은퇴자가 남긴 경고의 뜻이에요.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는 부족함이 아니라 평생 쉬지 못한 인생의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노후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쉬는 법을 배우는 순간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퇴직하고 10년 지나면 표정이 달라진다. 처음엔 저도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은퇴자들 사이에서 이 말이 왜 진짜처럼 통하는지 얘기 좀 들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퇴직한 첫 몇 년은 괜찮아요. 연금도 들어오고 퇴직금도 아직 남아있고 주변에서도 막 축하해주죠. 이제 좀 쉬어라, 여유롭게 살아라. 이런 말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요, 10년이 지나기 전 거의 모든 은퇴자들이 같은 한 가지에서 무너집니다. 누구나 다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전부 그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건강 문제도 아니고요,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은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결국엔 생활비가 다 잡아먹더라. 내가 이렇게 많이 쓴 줄 몰랐다.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새고 있었다. 맞아요. 노후 파괴의 범위는 대부분이 지나칠 만큼 사소해 보이는 바로 고정생활비입니다. 놀랍게도 노후 파산의 절반 이상이 이 고정비 폭탄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멈추질 않아요. 줄인다고 줄여도 계속 들어오고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결국 노후의 목을 조르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당신이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또는 이미 은퇴한 상태라면 아마 이 이야기가 남 얘기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퇴직 후 13년은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착각을 해요. 이 정도면 난 괜찮다. 다른 사람들은 준비가 부족해서 힘들지, 나는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시작됩니다. 은퇴자 지출은 거의 모든 경우 10년 차부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터지기 시작하냐면요, 집 수리, 의료비 증가, 경조사비 폭발, 자동차 교체, 자녀 요청 비용, 보험 갱신, 월세 상승.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요. 근데 각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합쳐서 보면 퇴직금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 은퇴자분들 상담하면서 들었던 정말 공감 가고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이걸 들으면 왜 노후 파괴범이 고정비인지 더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요, 62세에 퇴직한 어님 이야기예요. 퇴직 직후에는 월 220 정도 쓰면서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딱 8년 지나니까 고정비가 28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집 관리비, 공과금, 휴대폰비, 보험료. 이게 조금씩 오르니까 도합 6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연금은 그대로인데 고정비만 늘어나니 결국 적금 깨고 나중엔 주식 팔아서 메꾸고. 이게 반복되니까 퇴직 10년 차에 잔고가 반토막이 났어요. 어님 말씀드릴까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돈이 사라져 있었다. 정말 소름 돋는 말 아니에요?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조기 퇴직한 비님입니다. 이분은 난 소비를 줄일 줄 안다라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근데 예상 못한 덫이 있었어요. 바로 자동차. 은퇴 후엔 멀리 다닐 일도 없고 차를 바꿀 일도 없을 줄 알았대요. 근데 9년 차에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2만 불짜리 중고차로 바꿨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보험료가 올랐고 유지비가 늘었고 기름값이 들었고 차는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올라요. 결국 비님은 자동차 때문에 적금이 다 깨졌고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갑작스러운 지출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 지출이다 라고 했어요. 진짜 핵심을 너무 정확하게 찌른 말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신임 65세입니다. 이분은 자녀에게 돈을 준 적도 거의 없었고 큰 지출도 없었어요. 근데 퇴직 후 10년 차에 병원 비용이 터졌어요. 의료비가 아니고요. 간단히 말하면 나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비용이었어요. 이게 연간 15만 200씩 들어갔어요. 정상 범위 안에 있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건강한데도 꾸준히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이게 고정비에 붙으니까 월 평균 지출이 40만 원이 뛰어 올라 버린 거예요. 신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노후를 찢어놓는다. 이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본인은 절대 낭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고정비가 조금씩 올라가며 노후를 조용히 파괴한 거죠. 그리고 그게 모두 퇴직 후 10년 차. 딱 그 시점에 폭발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건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아껴 쓰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돈이 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특히 은퇴 후 710년 차부터 기어코 본색을 드러냅니다. 주변 은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결국 이 말을 다들 해요. 버틸 줄 알았다. 그런데 고정비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은퇴 직후부터 줄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정비를 구조적으로 없애는 방식을 준비해야 해요. 월세, 차량, 보험, 생활구조, 집 규모, 의료비 관리 시스템. 이걸 은퇴 전에 명확하게 정돈해야 10년 뒤에 웃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90%는 이 함정에서 벗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문제의 존재를 깨닫지도 못한 채 10년을 흘려보내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작은 노력 하나가 노후 20년을 지켜줄 수도 있어요. 은퇴는 돈을 늦게 쓰는 게임이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을 빨리 막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승패는 퇴직 후 10년 안에 결정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수많은 은퇴자분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무섭게도 노후 파괴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으로 오지 않아요. 천천히 조용히 눈치 못 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폭탄처럼 터지기 전에 미리 소리를 내주면 오히려 다행인데 이건요. 발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본 순간 그제야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없지? 이게 제일 공포스럽습니다.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줄였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근데요, 이미 10년이 지나버리면 줄이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나이 들어 줄일 수 있는 건 체력뿐, 생활비는 잘 안 줄어요. 몸이 불편해지면 편의성이 필요하죠. 더 가까운 병원, 더 가까운 마트, 더 안전한 집. 그게 다 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씀씀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 써야 하는 돈이 늘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은퇴한 시점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좁아지죠. 나도 모르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만나는 사람은 줄고 취미생활도 비용 때문에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고정비를 더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요, 외로움이 소비를 부르거든요. 작은 사치 하나, 커피 한 잔, 손주 용돈, 소소한 선물, 편안함을 위한 구독 서비스. 이런 게 눈에 안 띄게 고정비에 붙어요.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나 나쁜데 쓴 적 없다니. 근데 남아있는 돈이 없더라. 진짜 문제는요, 이게 어느 집, 어느 가정이든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수입이 줄어드는 은퇴 후에는 지출 구조가 곧 인생의 구조가 돼요. 생활비 설계를 잘한 사람은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설계를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 돈 걱정이 삶의 중심이 돼요. 경제 스트레스가 건강도 망가뜨리고 관계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피폐해지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은퇴 후 10년을 버티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짜리 구조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진짜 부자는 지출을 통제하는 사람이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건 당신이 많이 쓴 게 아니라 구조가 당신을 꾸준히 잡아먹기 때문이라는 것. 그 구조를 바꾸는 게 바로 노후 생존 전략이에요.